안녕하십니까. TV메디컬 약손의 서상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미입니다. 네, 100세 시대라고 하죠, 요즘을. 그리고 한국인의 평균 수명도 80세라고 하니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7세, 여성은 평균 84세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한국 여성은 세계에서 8번째로 오래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오래 사느냐 하는 삶의 질이겠죠. 네, 여성들의 평균 나이가 높아지면서 여성 질환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챙기랴 또 남편 챙기랴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노년을 맞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오늘은 중년 이후 여성들이 겪는 산부인과 질환에 관한 얘기 나눠봅니다. 고령화 사회.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늘면서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연령별 다양한 부인과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 출산을 전후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로 여성들의 말 못할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간다. 사실은 20, 30대부터는 이제 결혼 전의 여성들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라든가 기타 스트레스 요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증상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빈뇨라든가 아니면 요급증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자주 가게 되는 그리고 밤에 자주 가게 되는 야뇨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 30대에 아무래도 사회적 환경이 스트레스라든가 기타 결혼 전에 일어나는 미혼으로서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또는 이제 호르몬적인 이제 폐경기에 가까워지는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서는 아무래도 해부학적 변화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변화가 동반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 가민성 방광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이 같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일단 교정이 되거나 특별한 치료가 없게 되면 더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 폐경 이후라든가 우리 고령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출산약들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한 4명, 5명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부학적 교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우리가 근력이 떨어지듯이 골반 장기 내의 인대라든가 장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골반 장기 탈출증, 즉 밑빠지는 병이 생기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원천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해부학적 교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는데 여성이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 특히 자연분만의 경험이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 후 비뇨생식기 질환을 호소하는데 하지만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쉽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참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자주 하는 편이지 다른 사람에 비교하면. 그래서 생활하시기도 좀 불편하신 편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러면 일단 보고 가야 되는 거죠. 바로는 못 나가죠. 밖에 나가서는 못 보내니까. 사실은 이 증상은 여성분들한테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증상인데요. 사실은 크게 병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알고 있는 오줌 소태락하는, 즉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증상의 얘기는 가민성 방광의 증상이고요. 간혹 가다가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밑에 팬티가 젖는다거나 웃을 때 새는 증상은 복압성 요실금을 얘기합니다. 사실 연령별 유병률이 있는데요. 사실 출산 후부터는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30대에서는 한 30% 정도의 여성분들이 그 나이대로 가서 즉 50대 되면 50%의 여성분들이 이런 병에 대한 유병을 갖고 있고요. 수많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이제 부끄러운 질환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여성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 질환을 겪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폐경기 이후 40, 50대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골반 장기 탈출증. 흔히 밑이 빠지는 병이라 불리는 이 질환은 노화와 출산 등으로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거나 손상되면서 생기게 된다. 움직인다든가 걸어 다닌다든가 이럴 때는 그렇게 이렇게 잠깐 걸어도 힘들어요. 걷기가 힘들어요. 불편하죠. 밑이 빠진 증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예, 그래서 불편해서 그래서 병원에 왔어요. 골반 장기라 하는 기관 자체를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고 질을 통해서 자궁이 중앙에 있고 그 뒤쪽으로 직장이 있습니다. 골반 장기 이 세 가지 파트를 골반 장기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선천적으로 근력이 약하거나 인대가 약해져서 빠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30, 40대 이후부터 이제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이라 한 과정을 겪게 된 게 여성들이 기본적인 이제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출산과 항원과 동시에 밑에 있는 골반 장기 쪽에 있는 질 파트 쪽이 늘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늘어지고 넓어지는 쪽으로 앞쪽 장기가 빠지게 되는 방광류, 중앙 장기가 빠지게 되는 자궁 탈출, 그 다음에 뒤쪽 장기가 빠지게 되는 직장류 등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출산과 동시에 어느 정도 유병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유병률이라 하는 자체가 나이와 동일합니다. 거진 30대는 30%가 생기고 40대는 40%가 생기고 50대는 50%가 생길 수밖에 없고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그 증상이 심해지는 골반장기 탈출증.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더라도 점차 골반 내 장기들이 밀려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일단 빠져나온 정도에 따라서 장기를 보존하느냐, 장기를 적출하느냐가 결정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기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를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파트가 앞쪽, 중앙, 뒤쪽이라 나눠져 있듯이 앞쪽으로 일단 그 그물 모양의 메쉬를 가지고 걸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뒤쪽도 그물 모양 메쉬로 걸어준다. 쉽게 말해서 리프팅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를 앞쪽으로 담아서 위쪽으로 리프팅 해주고 뒤쪽 장기를 담아서 뒤쪽으로 리프팅 해준다. 쉽게 말하면 그물 모양으로 인대 역할을 해주면서 위로 당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물 모양으로 된 인공 구조물을 삽입. 골반 내 장기를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골반장기 탈출증의 치료는 최대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 해부학적 구조로 원상 회복을 시킨다 하는데 제일 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즉 빠져나온 장기를 원래 위치로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해준다 하는데 큰 목적이 있고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위치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기능, 특히나 이제 증상, 소변에 관계되는 가민성 방광 증상이라든가 요실금 증상, 또 혹은 이제 민감한 부분이지만 성생활에 대해서도 원상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성의 몸은 평생 호르몬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죠. 임신과 출산을 거치고 이후에는 이 폐경과 함께 각종 부인병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좀 여성의 입장에서는 씁쓸하네요. 네. 참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인데 네. 노화는 누구나 겪지 않습니까? 늦든 빠르든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통과 의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 주변의 어머님들을 보니까요, 이제 뭐 폐경이나 노화에 따른 질환들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종의 여성 자격이 박탈된 것 같다라는 그런 충격과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누구나 겪는 몸의 변화로 이해하고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 건강한 여성의 삶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조상민 부원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너무 환호해 주셔서 좀 어색하신가요? 네. 이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을 참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중년과 노년, 특히 중년과 노년에서는 어떤 질환으로 많이 이렇게 산부인과를 찾게 되나요? 일단 중년이라 하면 저희들이 보통 40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45세 이후에 보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갱년기라 하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 갱년기라 하는 것은 폐경기로 가기 전에 이행기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보통 느끼시는 얼굴 홍조라든가 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골다공증, 우울증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는데요. 예. 이 산부인과 문제로 국한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생기게 되는 질건조증 증상들이 생기게 돼서 위축성 질병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기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제 요실금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한 60세 이후의 여성분들한테 아무래도 골반 장기의 인대라든가 근육들이 약해져서 생기는 골반 장기 탈출증 등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이게 각자 하나하나씩 오는 건 아니고요. 예. 아무래도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오게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전후로 해서 이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들은 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폐경 이후에도 산부인과 질환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폐경이라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월경의 중단이 일단 우선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가입 능력이 떨어지면서 여성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조금 멀리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빠지면서 이제 우울증 같은 게 발달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성 스스로도 사실은 이걸 그냥 단순히 노화 현상으로만 치부를 하게 되면서 네. 스스로 이제 나는 이제 산부인과 질환이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요.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한갑작하면 6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60년만 살면 다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50 이후에 평균 연령이 어느덧 87세라고 하는 나이가 공식적인 통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 경우만 보더라도 폐경 이후에 사는 삶이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을 살게 된 거죠. 인생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이 우리가 노년기에 있는 산부인과 질환이 과연 간과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가. 물론 산부인과에 찾아와야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오히려 폐경 이후에 부인과 질환을 또 여러 가지로 더 많이 겪을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산부인과는 여성들이 한창 출산을 앞둔 시기에 정기검진 하면서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이나 그 이후는 사실 자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산부인과 가면 저도 산부인과 의사지만 네. 뭐 제가 그 에피소드 얘기하면 제가 결혼해서 그 와이프를 만나기 전에 이제 소개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소개받는 사람이 산부인과다 하니까 하면서 네. 같이 만나려고 하지는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처녀가 만약에 산부인과 가면 전부 다 인식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처녀가 왜 산부인과? 이상하네?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편견된 게 좀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성으로서 이제 난 끝이다. 산부인과 다 안 가도 돼. 뭐 검사할 건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폐경되고 난 다음부터 더 사셔야 될 날이 이제 앞으로 사실 날 만큼 있는데 산부인과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나 오늘 강의할 주제 중에 있는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는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10명 중에 3명의 여자분들이 겪게 되는 아주 다발성적인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자체도 사실은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얘기를 못하고 특히나 친한 딸이라든가 특히 뭐 아들한테 더더욱 얘기를 못하게 되게 되겠죠. 네. 하지만 여성들은 그 자궁암 검진 정기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뜻에서라도 좀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병원에 친숙해져야 되는데 왜 여성 질환 쪽에는 이게 자꾸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 70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산부인과 관리를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인식부터 좀 확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전에는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의학적인 지식과 도움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주묵구구식으로 살았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도 못하고 병원 진찰을 가지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현재 있는 제 또래에 있는 이제 딸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의학적인 정보가 참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들 챙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제 챙기리 가면서 하는데
그 위에 어르신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는 60, 70대에 흔하게 나타나는 골반장기 탈출증 같은 경우는 스스로 딸로서 며느리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어머님하고 또는 시어머님한테 좀 더 관심을 더 가지시면 이런 질환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그것 중에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요실금, 여성분들한테는 너무나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요즘 남성들도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게 남성들뿐만 아니라 10대, 20대 또 유전적인 질환 때문에 생기는 뭐 요실금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남성들과 생기는 요실금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가민성 방광이라고 합니다. 가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예.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을 막 급하게 가면서 화장실 가기 전에 팬티 지르는 현상을 가민성 방광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30대 여성들의 최근 20% 이상이 이는 가민성 방광을 앓게 되고 그러나 그 중에 한 채 10%도 안 되는 사람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산부인과를 찾는다거나 부끄러운 점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즘 젊은 층의 환자들이 많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실제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요실금 환자의 30% 정도가 이제 20, 30대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스트레스가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역시 있습니다.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중년 여성들한테 생기는 요실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중년의 요실금들은 아무래도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큰 아기를 분만하다 보니까 골반 근육이 약해지고 그 인대가 느슨하게 생기면서 생기는 이제 기침이나 운동할 때 새는 요실금인데요. 이 젊은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요실금보다는 출산을 아직 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회 진출을 하면서 좀 성공하고 싶다 하는 막 이런 강박관념도 또 생기고 예. 그러면서 직장 문화에서 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음주라든가 또는 기타 이제 음식 같은 거 맵고 짜고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렇고요. 특히나 뭐 요새 여성 흡연도 문제가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면 식생활 습관의 문제 때문에 변비라든가 이런 것 증상이 생겨서 가민성 방광에 의한 요실금이 더더욱 많아지는 편이겠죠. 그렇군요. 근데 요즘 이제 출산을 겪으면서 젊은 여성들은 젊은 엄마들이죠. 출산 이후에도 뭐 외모상으로는 금방 관리를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출산 전으로 이렇게 돌아가곤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요실금 같은 이런 뭐 방광 질환이 생긴다면 사실, 정신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예전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도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런 그 산후에 생긴, 질환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는 가능한가요? 사실은 아까 전에 언급을 했는 가민성 방광, 네. 그 다음에 요실금, 기타 뒤에 얘기는 이제 골반장기 탈출증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진단이 이루어져야지 치료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가민성 방광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행동 치료 등 특히 이제 뭐 자기장 치료, 보존적 치료가 우선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중년 여성 이후에 이제 출산과 관계돼서 생긴 요실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요실금 근본 수술이라는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최근에 또 수술에 대한 장비들이 워낙 좋아져서 또 하는 방법들도 심플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통계상의 보갑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의 완치율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만으로 또 치료도 가능할 것 같고 자세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산부인과 전문의 조성민 부원장님의 첫 번째 강의, 과민성 방광과 요실금.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섹션으로 강의할 내용은요, 가민성 방광과 요실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민성 방광이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민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민감이 어떻게 민감하느냐 하면 일단은 횟수로 먼저 제한을 둡니다. 화장실에 하루 8번 간다. 너무 많죠. 4시간 간격으로 해도 4파에 32. 32시간인데 4시간보다 더 짧게 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으로서는 꼭 쌀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막 소변이 급하다. 이런 증상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잠을 못 자요. 밤중에 한 두세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숙면을 못 취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생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실금이란 무엇이냐? 이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건 새는 증상입니다. 그 증상과 관계없이 소변이 어떻게 새느냐의 증상인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새는 건데 이게 새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자기가 부끄럽고 또는 위생 상태에서 자꾸 바깥쪽에 진물이 난다거나 뽀드락지가 난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요실금으로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많은 환자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은 중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성의 한 40% 정도가 요실금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이제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 퍼센테이지가 이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요실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제 분류가 인류성, 복합성, 절박성이 있습니다. 복합성은 이제 엄마들이 이제 즐거운 회식 자리에 가서 웃고 즐기고 하고 할 때 또는 간만에 운동을 좀 하려고 줄넘기를 할 때 소변이 쪽쪽쪽 새는 증상, 이걸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고요. 절박성은 나는 관광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가려면 1시간 정도 차를 타야 되는데 막 급해요. 급해서 막 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제 싼다기보다는 쌀 것 같은 느낌이 좀 강하고 마침 관광버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는데 막 팬티 내리기 전에 싸는 현상. 이걸 절박성 요실금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인류성 요실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골반이나 아니면 요도 쪽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요도 입구가 막혀서 생긴 것을 이건 좀 드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40%의 유병률인데 나이 따라서 같이 올라갑니다. 30대는 30%,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60%. 그만큼 유병률이 많은 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 이거는 왜 그런가 너무 다발성 인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요 지금 보시다시피 뭐 출산도 있고 그다음 밑이 빠진 질환도 있고 폐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염도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증상으로서는 다 나열했지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는 언급입니다. 기침이나 운동할 때 새는 복합성 요실금, 하루에 8번 이상 가면서 화장실 갈 때 급해서 막 쌀 것 같은 절박성 요실금, 그다음에 뭐 특이한 거는 성생활 중에 이제 너무 잠자리 하다가 소변이 새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증상이 여기서 나타나듯이 하나 라이프 퀄리티를 스코어링을 해봤습니다. 라이프 퀄리티를 스코어링을 해보니까 여기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당뇨하고 비교했을 때 당뇨보다도 더 삶의 질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게 돼요. 부끄럽고 이런 수치심이 수치심이 너무 넘치게 돼서 이제 못 가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지면 자기한테 자괴감이 빠지게 되면서 이런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질환들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저희들 산부인과에서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진단하는 게 우선적인 건 아닙니다. 일단 와서 병력 청취락 하죠. 실제 환자분과 상담을 하게 되면 이미 벌써 병이 진단이 거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좀 모자란 것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민성 방광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체크에 대한 설문지가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리면요. 이제 스코어링을 매깁니다. 첫 번째 이 4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3번인데요. 갑자기 소변이 마려서 화장실을 갈 때 참기 어려웠던 적이 있느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민성 방광에 먼저 접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변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마려우면 화장실을 가는 습관으로 배웠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 들면서 그 마려운 증상이 너무 자주 있고 민감하게 되면서 생기는 증상이 가민성 방광인데요. 그 외 다른 증상으로서는 하루에 몇 번 가느냐, 8번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소변 보기 위해서 이제 밤중 몇 번 일어나느냐, 한 번 이상. 그리고 실제 지린 적이 있느냐. 이걸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 스코어링을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물 치료를 원하는 시점은 이제 6점에서 11점 이상을 저희들이 설문지상에서 이제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동반된 질환들이 있거나 또 감별하기 어려울 때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신체 검사로서는 이제 실제 내진을 합니다. 산부인과이기 때문에 내진을 하면 골반 장기 쪽으로 좀 처지는 게 보이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검사는 이제 방광염은 무조건 감별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인 건 항생제 치료만 하면 치료가 되는 거니까 그걸 요실금을 생각해서 저희들 약물 치료를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감별하기 어려울 때는 환자분한테 제가 이제 쪽지를 하나 줍니다. 쪽지를 하나 줘서 오늘 화장실 갔는 시간, 받는 양, 실제 소변이 샜는지 이런 배뇨 일지를 쓰는데 보통 한 1일에서 7일까지 해보는데 보통 3일 정도 해보니까 제일 진단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정말 감별하기 어렵거나 수술을 요하는 분들한테는 요 역동학 검사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보험 기준이 되는 검사이기도 한데요. 이래 합니다. 기타 검사로서는 이제 혹시나 그 안쪽에 방광염이나 방광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 방광경 검사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치료로서는 비수술적 방법하고 수술적 방법이 있습니다. 비수술적 방법은 여기 나와 있듯이 뭐 약물요법, 행동요법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보통 쓰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가민성 방광에 대한 치료입니다. 약물요법하고 행동치료를 먼저 합니다. 약물요법이라 하는 그것은 이제 항콜린성 약제라 해서 부교감 신경 억제제를 해서 방광을 둔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들은 이제 마려우면 가는 습관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시간제 배뇨절약해서 이제 마려우면 알고 이제 옛날 학창 시절 때 종이 딱 울려야지 화장실 가잖아요. 그런 것만큼 시간제로 갈 수 있는 배뇨 방법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보통 그랬을 때 이제 운동요법하고 같이 겸용하게 되면 가민성 방광도 한 70-80%의 호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적 방법은 사실은 아까 요 역동학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복압성 요실금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 방법이 TVT라고 하는 수술이 제일 처음 나오면서 각광을 받게 되다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TOT, 그 다음에 조금 능숙한 사람들이 하는 TVTS, 그 다음에 재발된 환자분들한테 쓰는 TOA, 그리고 뒤에 강의할 골반 장기 탈출도 같이 교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방법의 적응증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증명된 요실금일 때, 복압성 요실금일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재발된 요실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골반 장기 탈출증 후에 다 고쳤는데 보니까 요실금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칩니다. 그러나 예방적 목적이라든가 여성 성기능 호전을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TOT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U자 형식으로 양쪽 옆으로 띠를 그냥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시술하는데 환자분도 편하고 누구한테 했다 하는 표시도 안 나기 때문에 좀 편한 수술입니다. 그 다음 수술은 TOA, 아까 재발된 환자분. 요실금 수술액의 완치율은 95%지만 5%는 재발이 된다는 얘기죠.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분들한테도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장력을 조절해서 밀고 당기고 해서 환자분이 그 증상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하루 이틀 안에 조절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금 얘기한 전체적인 제가 장점이 요 나열되어 있는데요. 흉터가 없어서 보이지는 않고 통증이 없고 10분 이내에 끝나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95% 이상이 성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새는 의료보험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뚱뚱하신 분은 살을 빼야 됩니다. 빼야지 사실은 체중 하중에 의해서 늘어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방광을 누르고 빠져나오게 되죠. 탈장처럼 자꾸 약해진 부분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천식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식이요법은 일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변비 안 생기게 고기 좀 덜 먹고 우리 채소나 과일 섭취 좀 하시라는 거. 탄산음료나 이제 카페인은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다 가죠. 술 같은 경우 이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가민성 방광 같은 게 생기고요. 수분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야 됩니다. 안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은 하루에 1리터는 드셔야 됩니다. 너무 그걸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섹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이제 골반 장기 탈출증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의심할 때는 잦은 요의가 있거나 소변을 보다도 잔류량이 남은 탓에 불편하거나 또는 묵직한 느낌이 있을 때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의심을 하는데요.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요실금도 동반되고 가민성 방광도 동반되는 게 골반 장기 탈출증. 그러니까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저도 충청도 보은의 제 고향인데 시골에 보면 저기 할머니가 양잿물에 가지고 뭘 자꾸 찢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엔 저게 뭐지 하면서 할머니는 시원하다 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게 시골에서만 있는 풍습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골반 장기 탈출증과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이제 유전적 질환이나 기타 신체적 구조상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이 생기면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말을 못하게 되는 게 큰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골반 장기 탈출증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골반 장기부터 아셔야 됩니다. 골반 장기는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고요. 중앙으로는 자궁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유가 왜 생기느냐 하면 기타 제일 큰 이유로서는 이제 노화가 먼저 우선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술이나 질환 또는 분만 등에 의해서 골반 장기를 지지하는 근막, 인대 등이 약해져서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질 쪽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복부 쪽의 탈장과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복압성 요실금, 그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 또는 가민성 방광 등이 같이 생기게 되겠죠. 해부들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앞쪽으로는 방광이 있게 됩니다. 중앙으로는 자궁이 있게 되고 뒤쪽에 직장이 되는데 그 천여막이 있는 쪽으로 해서 방광 적응이 그러니까 그 간략근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늘어지면서 저쪽으로 싹 빠지는 현상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앞쪽이 빠지게 되는 방광유가 있고요. 중앙 쪽에 뒤쪽에 빠지게 되는 직장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앙 쪽에서 이제 우리가 메추리알 같이 또 많으면 계란알 같이 더 크면 큰 주먹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이는 자궁탈이 있습니다. 원인으로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화가 주된 원인입니다. 대부분 출산과도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을 했다고 무조건 다 골반 장기 탈출증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아까 요실금 정도는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골반 장기 탈출증은 그 외 다른 원인, 폐경되고 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서 생기는 근육이나 인대의 약화 또는 예전에 여러 번의 수술을 경험 또는 직장생활이 요새는 노년 인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무거운 거를 들게 되는 직장생활을 너무 오래 하게 됐을 때 이런 조직 때문에 이런 결과 때문에 안에 있는 인대라든가 이런 결합 조직들이 약해서 생기는 상태가 원인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류로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앞쪽이 빠져나오는 전부 탈출증, 방광유가 있고요. 중앙에 빠지는 자궁탈이 있고 뒤쪽에 빠지는 직장유가 있습니다. 그럼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잦은 요의, 물론 이 증상만으로는 뭐 골반 장기 탈출증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어서 산부인과에 오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내진을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는 거를 산부인과 부끄러워, 나 이제 폐경됐는데 더 갈 필요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진단 자체가 일단은 안 되게 돼 있죠. 사실은 이제 앞쪽 파트 빠졌을 때, 중앙 파트 빠졌을 때, 뒤쪽 파트 빠졌을 때 모든 현상들이 이제 증상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먼저 느낀 거는 밑이 빠진다는 느낌, 묵직하다는 느낌이 우선적인 증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요한 건 여기서 좀 여러 파트가 다 빠지다 보니까 증상이 오히려 없어지는 게 있어요. 앞쪽이 빠졌으면 이제 소변 요실금이 생겨야 되는데 중앙까지 빠지니까 소변을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사실은 그 하나만으로 가지고 얘기하지는 못하고 상쇄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한 진찰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광유는 앞쪽이 빠지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대표적인 증상이 일단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당겨져 있으니까 시원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항상 남아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화장실 자꾸 가야 됩니다.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또 방광염하고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왔으니까 접촉이 잘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또 요실금질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너무 빠져나왔을 때는 S자로 꺾이면서 소변 아예 못 보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손을 넣어서 이제 소변 나오게 밀어 넣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겠죠. 자궁 탈출증이나 질천장 탈출증이나 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요. 자궁 탈출증은 자궁이 남아있는 사람 자궁이 빠지는 거고, 질천장 탈출증은 근종이나 기타 수술에 의해서 자궁을 없앴는데 빠져나오는 경우를 질천장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방광염하고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앞에 얘기했는 증상들이 많이 동반될 수가 있겠죠. 직장 탈출증은 엄마들이 뭐 아시고 계십니다. 이미 벌써 출산을 겪어서 생기는 증상이 벌써 직장 탈출증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고 다만 이제 좀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질점막을 통해서 직장이 빠져나오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간과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생활은 왜 문제가 된가 하면 빠져나오니까 막히잖아요. 잠자리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빠져나와서 바깥쪽 허니까 아프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빠져나온 만큼 그만큼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잠자리를 하기에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되는 비하인드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검사와 진찰이 그 다음 동반돼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증상에서도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만 빠졌다, 뭐 중앙만 빠졌다, 뒤쪽 빠졌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진찰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인 진찰은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해서 진짜 기침을 하거나 복압을 상승해서 빠지는지 또는 이제 중력이 돼 있는 서 있는 자세에도 한번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준에 대해서 국제요실금학회에서 기준을 팍큐락하는 기준을 내렸습니다. 그 기준은 천연막 기준으로 얼마만큼 빠지느냐에 대해서 병기를 5단계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없다. 나는 괜찮다. 그러니까 제자리 그대로 가 있다가 연기입니다. 1기는 사실은 출산하신 분들 같으면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깥쪽까지는 빠지지는 않지만 뭔가 우리가 진찰을 하다 보면 좀 처져가 있다 하는 느낌이 가질 때가 1기거든요. 2기는 이제 그때부터 불편합니다. 여자분들 자욕하시죠? 자욕하니까 뭐 만져진다 하는 게 2기부터입니다. 3기는 이제 눈으로 보여요. 매출이 할 만한 게 막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아마이가 이런 식으로 오신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4기는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끝판왕인데 주먹만 한 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게 되겠죠. 일단 원칙부터 치료의 원칙을 얘기하겠습니다. 수술적 교정입니다. 해부학적으로 제 위치에 가 있지 않는 것을 고치는 것은 해부학적으로 제 위치로 고정을 시켜주는 수술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일단 기본하에 치료를 얘기하겠습니다. 앞쪽에 빠진 방광류 같은 경우 옛날에는 이제 전질벽 봉합술에 늘어진 점막만 잘라내서 이렇게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참 좋았어요. 그러나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재발률이 50%나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발이 많은데 더구나 수술하신 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2번, 3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연구들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 기법이나 재료의 발달, 좋은 치료 효과를 발달됐는데요. 특히나 복부 절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참 수술적 위험도라든가 마취 위험도가 훨씬 낮아졌다고 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경질이라 한 건 질 쪽을 통해서 메시, 그러니까 그물 모양에 대한 띠를 걸어주는 건데요. 아포지라든가 페리지, 프로리프트 등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계속 연구 결과 나온 게 프로리프트 수술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리프트 수술을 주로 좀 하는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경우는 이제 자연분만을 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증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정도의 경감 정도, 뭐 중등도가 틀린 뿐이고요. 40세 이상의 여자분들은 제가 환자분한테 다 진찰해보면 한 40% 정도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으시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 저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병명을. 굉장히 네. 생소한데,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병명 자체가 잘 안 알려져 있는 병명이죠, 선생님. 사실은 저 산부인과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50%의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런 질환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병기가 0기부터 4기까지 나누다 보니까 그 병기의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요. 예.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중에 20%만이 실제적인 치료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스스로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남들한테 표현하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겠죠. 네, 아마 뭐 정확한 병명은 모르셔도 그런 증상은 조금씩 네. 경험을 하셨다는 네. 하셨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골반 장기 탈출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골반 근육의 약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약화되는 원인 중 하나가 또 출산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자연분만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하네요. 물론 자연분만 시에 이제 아기 머리가 나오고 골반 근육이 과다하게 늘어지면서 네. 심하면 그게 손상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산부인과에 다 가셔서 분만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교정은 그 바로 즉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이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더 큰 원인으로서는 이 질환이 생긴 환자분들의 나이를 보시면 아십니다. 60에서 70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폐경이 되고 난 다음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 노화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진찰을 해보면 제왕절개를 했다거나 분만이 없던 분들도 이런 질환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이가 사실 60, 70대란 얘기죠. 그렇다면은 이 평소에 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 있잖아요. 골반 근육 강화 운동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항문 간략근 운동이라 네. 해서 케겔 운동. 예. 물론 도움됩니다. 특히나 출산 직후에 이제 실시하게 되는 케겔 운동 같은 경우는 요실금도 막을 수가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골반 장기 탈출증에 어느 정도 예방적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케겔 운동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80번 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머릿속에 그것만 담고 있을 수는 없겠죠. 틈날 때마다 네. 이거.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애 키우려니까 그것만 신경 쓸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좀 힘들게 되죠. 다만 이래 쪼그려 앉는 자세라든가 배에 압력을 주는 자세 뭐 이런 것들 무거운 거 너무 많이 드는 행위들은 안 하시는 게 그게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집안일 하시다 보면 그런 자세를 늘 하시잖아요. 하나씩 어머니들께서 먹잖아요. 무거운 것도 많이 드셔야 되고 아빠한테 벌레질도 하셔야 뭐 되고. 좋은 거 사도가 서서 네. 하는 청소기 이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네, 연세 아버지들한테 드실수록 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네, 자신의 몸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끝으로 우리 이제 TV 메디컬 약손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산부인과 의사 생활을 계속 할 것 같고요. 제가 골반 장기 탈출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항상 멘트를 끝냅니다. 골반 강내에 있는 구조물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우리 건축 있죠. 축이 하나 무너지면 와르르르 무너지죠. 그와 같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이 질환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 성과라든가 수술 성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치료가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옛날 째고 버리고 없애고 있는 시술이 아니고요. 보존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노년기의 성생활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질환보다 면밀한 검사, 진찰을 좀 받으시길 원하시고요. 좀 더 경험 있는 의사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산부인과 전문의 조상민 부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